안녕하세요. 매우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존슨 하원 의장 틱톡 알고리즘 매우 위험해짐. 자, 우리가 민주주의 정권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분립이라는 게 토대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자, 지금 행정부는 트럼프가 이미 장악을 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2기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입법부도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미국의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 우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대법원이 지금 그 공화당 트럼프가 임명한 그 머릿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세의 어떤 불법 그 판단이 하급심에서 나왔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지금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관세가 불법이 아니라는 쪽으로 당연히 나올 것으로 트럼프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부도 만약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꽂아놓은 숫자대로 지금 행해지니까요. 사법부도 장악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3권 분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다 트럼프의 손아귀에 있죠. 그다음에 아예 그 3권 분립에 아예 그 존재하지 않은 다른 쪽에 FRB, FRS라는 그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마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음을 지금 트럼프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입법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금 활동을 하는 이제 국회. 이 미국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 모두 공화당이 맡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항상 법안이 발의돼서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상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하원으로 넘어왔을 때 다시 한번 상원으로 넘어갈 때 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원 의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죠. 대규모 아름다운 감세 법안의 통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그 분이죠. 자, 이번에 또 지금 나왔고요. 뭐 향후 또 이 하원 의장으로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런 정치적 행보를 본다면 나중에 뭐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도 지금 보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시 앵커, 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지금 워렌 버핏이 맨날 이 CNBC랑만 주로 인터뷰하는 이유도 저 베키 때문이죠. 베키 저분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항상 사회 보시잖아요. 그리고 찰리 먼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자택에서 맨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시죠. 자, 이 그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자,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중국이. 자,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그리고 그리어 무역부 대표가 회담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렇죠? 희한하게 일부러 때를 맞춰서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것을 한 것이 이 타이밍이 안 좋지 않느냐, 약간 항의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역회담과 두 나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안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뭐 물론 행정부는 이제 트럼프가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주축이 되는 법을 만드는 것들이 입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는 관점이 또 있겠죠. 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 결국 손해를 보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느냐 했더니, 자, 중국은 원래부터, 자, 중국을 그렇게 이 우리나라를 뭐 우호적으로 보거나 도와주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충돌은 당연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중국하고 미국과의 어떤 대립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역사가 정말 오래됐죠.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헷갈릴 정도의 이제 세대가 돼버렸습니다만 6.25 전쟁 이후부터도, 그렇죠? 미국과 중국, 소련 그 대립,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가 이 인해 전설에 밀렸던 그 역사를 안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친한 것인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적인 부분이 다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하원 의장도 그걸 지적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굳건하게 지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중국하고 뭐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하루아침에 이거를 다 되돌려가지고 우리가 우호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사상 자체가 틀리다. 중국은 공산주의, 우린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게 중국이 원래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아까 말한 거죠. 오랫동안 미국과 동등한 적대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이건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아주 젊은 젠지 세대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젠지 세대들은 이런 역사적인 이념적인 성향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틱톡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젠지 세대들의 그 부분은 역사적 이념적인 부분이 다 떠난 세대, 거의 뱃속에서도 보지 않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냥 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냥 밈으로 뭔가 굉장히 느낌이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그 이념 사상을 다 떠나서 그냥 인기를 얻습니다. 그냥 투표를 해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틱톡이 그걸 움직여가지고 공산주의 성향을 강하게 박을까 봐 그 우려 때문에 틱톡을 지금 인수해서 미국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랫동안 미국과 동등한 적대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목리를 부리고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자, 그리고 지금 AI 씬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AI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분야에서 그들과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공산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의 대표주자고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정권의 대표주자.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친다. 지적 재산을 훔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놓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제 그 도둑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거래 협정을 구성하는 다른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긴장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건 중국 잘못이다. 아까 그 얘기랑 계속 일맥상통하는 거죠. 중국이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국가에 1등으로 서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AI 씬에서도 이렇게 대립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냥 중국이 미국하고 1대1로 맞짱을 뜨고 싶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 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랑 1대1로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해왔으니 지금 이렇게 긴장된 관계를 만든 것이 중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중국을 그렇게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얘기 나오죠. 여기서의 군사활동으로 계속 긴장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사실 다 영토의 야욕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도 이상한 구조물 하나 세워놨잖아요. 지금 그게 구조물이 조금씩 세워가지고 나중에 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요. 자, 틱톡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틱톡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하원 의장은 아느냐? 물론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런 것을 다 알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지금 틱톡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때 얘기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그 틱톡, 그 반대 금지법, 그게 이제 미국에서 철수하거나 폐쇄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트럼프가 이기 들어서 가지고 뭐 얘기로는 뭐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시켜가지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틱톡 우리나라 걸로 만들어주세요. 미국 어린이들이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어린아이들만 보고 어린아이들이 좋다고 그냥 틱톡을 툭 사주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일단 지금 미국에서 철수되거나 폐쇄돼야 된다. 물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틱톡이 막 미국 젠지 세대들의 여론을 막 조작하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폐쇄하거나 철수시켜버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바이든하고는 다르게 아니 그게 젠지 세대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데 아예 배척하기보다는 아예 우리 걸로 만들어버리자는 게 트럼프의 주의죠. 이게 그러니까 아예 너무 적이 강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그 적대적인 어떤 강한 존재가 될 바에는 우리 편으로 사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과연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이 알고리즘에 대한 라이센스를 만약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저기가 됐던 오라클이 됐던 누가 됐던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의 내용을 모두 해석할 수 있게 권한이 주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알고리즘을 보고 미국 사용자에게 무엇이 전송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 아니냐. 뭐 미국 기업에 지분을 주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거기다 계속 조금씩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면 젠지 세대들이 그 미국, 중국도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국 왜 초등학생들한테 총을 들게 만들고 총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다 큰 사람은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이미 어렸을 때 형성돼서 그게 굳어져 버려서 머리가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고는. 근데 가장 유연할 때가 언제입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청소년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지금 거차원하고 애국주의 심어주려고 중국이 총기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 거 써야 된다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거 써라 하면서 중국 샤오미, 화웨이 이런 거 써라고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먹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틱톡이 이 지금 미국 젠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젠지 세대들 머리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념적인 사상에서도 많이 벗어난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뭐 아주 은연중에 집어넣죠. 이건 막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막 놀면서, 그렇죠? 틱톡 게임하면서 아이템 받고 막 라이브 보고 자기 후원하고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알고리즘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미국 젠지 세대들한테 뭘 전송하고 있는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밝기까지 지금 수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면에 밝기를 수집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화면의 밝기뿐만 아니라 정말 집요하게 세밀한 것까지 다 수집을 해서 그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두 파악하여 그 사람을 공략합니다. 우리 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연인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올린 피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어떤 옆 사람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거 파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마음 공략하려고. 그러니까 틱톡이 지금 수집하는 어떤 정보가 워낙 방대하고 세세하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대한 핵심, 이 고리, 그거를 엔지니어들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면은 이 협상의 어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돈만 주고 사와가지고 운영권만 따와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핵심 내용 알고리즘은 다 중국이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원 의장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지금 그게 큰 우려가 있다. 그 중국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위험한 자료로 피드를 범람시키고 있는데 뭐냐면 10대 소녀들에게 자살을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트럼프의 얘기랑 똑같죠. 트럼프가 펜타닐 관세를 매긴 이유가 펜타닐 원료를 자꾸 개발을 해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미국이다. 그리고 그 젠지 세대들,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마약을 접하면서 아주 쉽게 접해버리면서 마약에 다 몸이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틱톡을 열심히 보는데 거기 10대 소녀들에게 자살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들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일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고리즘의 핵심 내용을 이번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협상의 포인트입니다. 시진핑하고 지금 트럼프가 통화를 통해서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그리어 무역부 대표가 짜놓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 알고리즘을 넘겨받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은 지금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통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어떤 서류에서 그 부분이 딱 저기 정해지는지 그게 뭐 오라클로 가건 미국 사업권을 따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틱톡을 운영한다고 해도 핵심 알고리즘을 넘겨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 사업자가 운영만 하는 것뿐이지 거기 안에 씨앗에는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묻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자, 트럼프 대법원 관세 똑바로 판결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도 돈을 번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압박을 하는 빌드업이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만약에 대법원 너네가 엉뚱한 판결하면은 이 국민들 난리 난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자, 일본이 우리에게 6,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던 버르장머리 없는 일본이었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 자, 중국도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기자한테 반문을 합니다. 얼마인지 아냐? 20%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 펜타닐 관세? 근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5%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우리나라한테 55%를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있는데 대법원이 만약에 하고 싶은 대로 판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랍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 그 카드 게임 같은 데서 그냥 약간 뻥카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블러핑을.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대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는 싫은 거죠. 사실 여기서 이런 판결이 불법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의 법률 전문가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나는 대법원이 정말 훌륭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물론 믿는 구성은 그거겠죠. 트럼프가 자기에게 유리한 구성원으로 대법원을 구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공정함을 원할 뿐이다. 나는.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7번의 전쟁도 그 종식시킨 사람이고 부유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거고 우리 국민은 행복해질 거다. 근데 여기서 만약 대법원 너네가 만약 잘못하면 정말 난리 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늦은 파월, 네티즌들 FRB 폐쇄 요구입니다. 자, 0.25 이거 뭐 예상됐던 일이고요. 그렇죠? 뻔한 얘기고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잠재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파월의 입장입니다. 자, 이 지금 해석을 해놨죠.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고요. 자, 제가 그래서 주목해야겠다는 건 결국 이거였잖아요. 0.25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 거의 만장일치는 100% 예상됐던 것이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반대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스티브 마이런 혼자 반대표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12명 다 투표했고요. 저번에 12명 중에 1명이 투표 안 했죠. 쿠글러 이사가 도망갔어요. 11명만 투표했는데 이번에 12명 다 투표했고 11명은 0.25 만장일치고요. 혼자 반대한 사람 나왔죠. 스티브 미이란. 혼자 0.5% 낮추는 거 선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전에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했다고 했죠. 이제 FRB도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장 임명할 거죠. 그리고 스티브 미이란 보세요. 저 0.5% 누구 말입니까? 저 트럼프가 원하는 비컷이죠. 대법원이든 다 똑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저기 원하는 임명을 원하는 사람을 저기다 꽂잖아요. FRB가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저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자, 여기 보면은 뭐 해고해. 말도 안 돼. 우리 국민의 적입니까? 경제 통제를 중단하세요.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연방준비제를 종식하세요. 정말 괴짜야. 넌 해고야. 지금 사임하세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원 청문회에서 스티브 미이란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꼭두각시 역할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지금 무급휴가로 휴가인 상태로 저기 이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꼭두각시 놀이를 하고 있고 실이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스티브 미이란한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한 의장이 들어가고 보호먼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사 임기 만료되고 트럼프가 꼽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FRB의 독립성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될 겁니다. 트럼프 이후에 벤스나 지금 뭐 다 마찬가지예요. 더 강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말을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왈, 꼭두각시 미이란, 이게 나의 알고리즘.